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2019년 2차 경찰직 문제 한국사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경찰직 시험 문제는 상중하로 보면 난이도 볼 때 상이 전근대사 한 5문제, 근현대사가 2문제 정도 비중으로 보여서 7문제 정도가 상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상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그 중에서도 문제는 상인데 난이도는 상인데 변별력은 좀 약해서 좀 맞을 수는 있는 게 한 2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5점 정도, 이 정도 맞으면 아주 상위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하 정도는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75점 정도까지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본다면 85점 이상 정도를 언제나 안전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맞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맞을 점수가 85점 정도는 돼줘야 돼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항상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 경찰직이 제일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직렬보다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에 해당되는 게 이제 4문제, 전근대사 4문제, 또 근현대사 2문제, 그래서 6문제, 하는 7문제. 이건 그냥 깔아주는 문제죠. 하는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를 또 맞고 상이 어려워야 되는데 상은 대충 맞고 어떻게 하를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문제를 또 틀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4번, 10번, 11번, 13번, 14번, 또 18, 20번. 요거 이제 상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1번부터 보겠어요. 1번부터. 자, 잘 보셨는지 한국사 1번.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사시대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을 그랬는데, 우리 한국사 시험 문제는 이게 시대사로 순서대로 나오는 특징이 있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낸다 이렇게 봐야 돼요. 통상 선사시대라고 하면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살짝 들어갈 수 있는데, 후기 구석기 시대에 신베트리게가 제작되었다. 이거 맞죠? 구석기는 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 일도구, 다용도, 특히 주목도기 같은 게 있고, 구석기 중기는 또 어때요? 이때는 일도구, 일용도면서 추가되는 게 격지라고 하는 게 제작된다. 격지는 큰 몸뚱이에서 떼낸 작은 조각을 격지라고 하잖아요. 격리시킨 조각. 그래서 박편석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구석기 중기에 얇을 박자, 조각편자. 근데 구석기 후기는 격지를 다량으로 제작하니까 석기 제작소도 만들어 보여지고, 또 쓴배찌리개라든가 또 적어야 될 게 뭐 있어? 뚜르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후기에 만들어지는 도구다. 이건 맞고, 동삼동 패총, 이거 조개무지죠. 조개더미. 부산 동삼동 패총, 이건 바닷가니까 이거 신석기식인데, 조개 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예술 활동을 알려준다. 칠해거리니까 이것도 맞고, 장식용으로. 신석기 시대는 조피, 수수 등이 재배되었고, 맞죠?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항상 벼농사는 언제? 청동기 이렇게 때려야지. 이거 틀렸죠?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이 등장하고 미송리 식토기가 사용되었다. 그쵸? 요거 2개는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다. 또 추가되는 게 있죠. 비파용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과 더불어서 4개는 고조선의 표지 유물. 이건 평범한 문제입니다. 3번 이렇게 보셔야지. 1번은 3번으로 딱 잡아주시면 될 거고, 자 2번은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대군장이 없고 한나라 이래로 후읍군 삼로. 이런 군장은 옥자하고 동해는 둘 다 후읍군 삼로라는 군장 명칭이 보여요. 그래서 관직이 있어서 하오를 다스렸는데 풍속은 산천을 중시해서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책화죠. 책화. 이건 어느 나라 풍습? 동해의 풍습이잖아. 아주 편하죠. 초기철기 시기에. 그럼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일책 12법. 요거는 부여, 고구려 다 됩니다. 특산물로 단궁, 과마, 반어피 이런 거 유명하다. 이게 동해지요. 동해, 단궁, 과마, 반어피 추가해서 방직 기술도
이런 게 있고, 또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족외혼, 책화, 이게 다 동해. 3번에 민며느리제, 이건 옥저죠. 4번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이거는 고구려. 참고로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인데 이건 월이 12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12월. 그래서 이것도 평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2번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치? 이거는 2번. 자, 3번. 3번은 밑줄친 고구려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고구려 왕 거련이 이 거련이 누구냐? 장수왕입니다. 그죠? 거후련하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장수왕은 확 거련.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했다. 임금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여기서 또 임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줄치면 어느 왕? 그죠? 계류왕이 죽죠. 이게 475년에 한성 백제가 점령당한 때입니다. 이게 한성을 공격한 것도 광개토대왕도 공격을 하죠. 그죠? 그때 임금은 누구였냐면 아신왕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무릎 꿇렸죠. 대신 이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는 걸로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막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임금은 계류왕입니다. 임금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서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해서 임금을 살해했다. 계류왕이죠. 그럼 여기 기억에 후연을 격파해서 요동 지역으로 확보했다. 에? 이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입니다.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천도. 아유, 이게 뭐 장수왕 아니에요. 그치? 장수왕. 요건 장수왕 42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 장수왕 때 이 일 때문에 결국 이제 1차 제라 동맹,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433년에 1차 나제 동맹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부여를 복속해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이거 어느 왕이에요? 문자명왕입니다. 문자명왕 최대 판도 장수왕의 손자가 되죠.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광개토대왕.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연호이기도 하잖아. 영락. 고구려 최초, 또 우리 역사상 최초 연호, 영락.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왕과 관련되지 않은 거니까 기억, 디귿, 리을 요걸 답으로 하셔야 되겠지. 그지? 요걸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요건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 대외관계가 3번과 관련해 가지고는 장수왕의 평양천도 있죠. 그죠? 장수왕의 어떤 뭐 평양천도 요것 때문에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 그지? 예. 백제 플러스 신라. 이제 1차 동맹입니다. 그죠? 1차 동맹. 1차 동맹을 체결한다. 이게 언제냐면 433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백제 어느 왕이에요? 백제. 비유왕이라고 있어요. 비유왕. 비유왕. 신라는 맞았어. 눌지바리까. 그지? 눌지왕. 사이에 1차 동맹. 그 1차 동맹은 공수동맹이라고 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공수동맹 이렇게 부르죠. 공수동맹. 그러니까 장수왕 또 어때? 빡돌지, 그지? 아니 이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장수왕은 한성 백제를 점령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또 거기서 한성 백제 점령. 백제를 점령합니다. 요게 475년의 일이거든. 그래서 한성 백제 계류왕 죽고 한성 백제를 점령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겠죠. 그죠? 웅진천도. 계류왕은 죽었고, 그러면 웅진으로 천도한 것도 475년인데, 빨리 가야지. 더 있다간 자기도 죽는데? 어느 왕 때 웅진으로 천도했죠? 문주왕. 그지? 계류왕 아들. 문주왕 때입니다. 문주왕. 그럼 문주왕 때 천도할 때 누가 도와줘? 지금 동맹관계잖아. 이게 433년부터 120년간 지속되는 게 제라 동맹입니다. 동맹관계니까 신라에 빨리 원군 좀 보내달라. 계류왕 죽기 전에 아들 문주가 갔다고 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신라가 도와줍니다. 알았죠? 신라가 도와줘. 그럼 신라 누구냐? 그렇지. 자비롭게 도와줬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비왕.
이때 마리깐이었는데 어떤 자비왕이라고 씁시다. 오케이? 예,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웅진 시기에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2차 백제하고 또 신라하고 동맹 관계가 또 체결됩니다. 2차 동맹이죠. 2차 동맹. 2차 동맹. 이게 493년이에요. 이때 백제는 어느 왕? 예스. 모대라는 사람의 이름 동성왕입니다. 동성왕. 그다음 신라는 오케이. 소지왕. 소지 마리깐. 이때 2차 동맹은 더 좀 강구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왜 이게 중부 지역까지 막 고구려가 내려오니까 강하게 하자 해서 혼인 동맹이 체결돼요. 혼인 동맹. 아니 왕하고 남자끼리 어떻게 혼인하냐 이게 아니지 그치? 예, 이건 뭐야? 동성왕이 소지왕 때 이벌찬 일관등 소지자 이벌찬 일관등이잖아. 골품제도에서 일관등이었던 이벌찬 비지의 딸을 동성왕한테 시집을 보내죠. 이게 이제 강구하게 이런 관계가 된다. 하여튼 이 4, 5, 6세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특히 이제 4세기는 신라가 백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단계 근초고왕 때를 이후로 동서왕 때까지.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단계.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4세기 말 5세기 초 걸쳐 있죠. 그 다음에 장수왕 완전 5세기 뭐 대표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걸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자명왕이고 6세기에는 완전 신라 팽창기니까 지승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되고 그 사람들의 업적 알아야 돼. 자 4번 갑니다. 4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요거는 항상 누누이 조심하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순서 문제로 나열할 때 신라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 누군지 뻔히 알지, 그지? 예, 법흥왕이죠. 신라. 금관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결국 병합되었다. 이것도 법흥왕이에요. 그래도 조심해라. 4, 5, 6, 7세기를 퉁퉁퉁퉁 큰 덩어리로 나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같은 6세기에 법흥왕 때 2개, 뭐 진흥왕 때 2개, 진흥왕 때 하나, 법흥왕, 지승왕 이런 게 섞어내면 굉장히 좀 아주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법흥왕이에요. 그죠? 법흥왕. 근데 어떤 게 먼저냐? 요게 불교 공인이 528년이고 율령반포가 먼저입니다. 520년대 초반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공인이 두 번째. 율령반포 불교 공인. 그런 다음에 금관가야 정복. 이게 532년이고 대가야는 진흥왕한테 망하죠. 그죠? 이제 30년 뒤에 562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지증왕이니까 누구나 이제 편하게 알 거야. 그죠? 6세기를 오픈하는 사람은 지증왕이니까. 이거는 가장 먼저겠죠. 법흥왕보다 먼저. 그러니까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여기 이제 522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관가야를 정복하기 전에 같은 가야 연맹에서 개기면 안 되니까 먼저 눌러두는 거야. 그래서 대가야하고 혼인동맹을 체결하죠. 그래서 혼인동맹은 대가야 이뇌왕이라고 있는데 이뇌왕 때 이찬 비지 이찬 비조부의 딸 내지는 뭐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시집 보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522년이고 요거 다음에 이제 금관가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가야는 요 동맹관계여서 좀 안심을 했는데 법흥왕 이후에 진흥왕 때 진흥왕이 영토 팽창하는데 우린 친구지 동맹이지 그랬더니 진흥왕은 그건 옛날 일이고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562년에 이런 순서 요게 좀 조심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디귿을 맨 앞에 놓는 건 아시겠죠? 지증왕, 법흥왕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법흥왕 때 세계 사실이 나왔으니까 법흥왕 때 세계 사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 디귿이 제일 먼저니까 3번, 4번을 일단 지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 선택할 때는 이제 1번, 2번 중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 중에서 틀린 거는 안타깝게 틀릴 수 있는 건데 3번, 4번에 손을 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라고 봐야지. 실력이 안 된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디귿 그다음 뭐예요? 리을 522년이고 그다음에 기역 니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요게
좀 상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은 함께 항상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1번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죠? 자, 5번 가봅시다. 5번은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고 토지가 척박해서 농업은 콩, 보리, 조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 중심이었다. 그런데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시행했다고 해도 맞죠. 그다음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서 여러 불상이 제적되었다. 그죠? 특히 이제 이불병좌상이 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고구려 영향으로, 또 고구려 영향으로 불교 문화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건실하고 건축 문화재도 그렇죠. 발해 석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규모가 커요. 화려하진 않은데 건실하다. 우리가 그런 거 봐요. 건실하다 이런 표현은 사람으로 봐도 애가 매력적이진 않은데 뭐 처자식 굶기진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 그죠? 사람 건실해 이런 거는 그지.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그죠? 일단 먹어야지. 그 다음에 3번에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으로는 거란을, 남으로는 일본과 통계했다. 이 거란을 뭘로 바꿔야 돼? 돌궐로 바꿔야 됩니다. 거란한테 망한 나라인데 나중에 돌궐,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남으로는 일본과 통계했다. 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죠? 당과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친선관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처음에는 대립이었지, 그지? 예, 대립. 그러니까 대조영 때, 이때는 대조영 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고왕 때 대립했다가 친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좋아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굉장히 대립이었는데 나중에 713년, 그러니까 698년에 진국이라고 했다가 그때는 이제 대립했는데 713년에 당에서 발해 군왕이라고 책봉을 해줘요. 책봉과 조공 관계로. 그러니까 이때는 교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왕 때는 또 어땠어요? 무왕 때는 언제나 뭐 전쟁하던 시기니까 당나라 공격하기도 했잖아, 그지? 산둥반도 떵州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문왕 때는 친선 관계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문왕 때가 이제 8세기 중후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라하고도 무왕 때는 대립 관계, 문왕 때 친선 관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신라도라고 하는 39개의 상설력은 문왕 때죠. 그럼 당과 친선 관계일 때 삼성 육부 체제가 받아들여지고 그러겠지. 그지? 예, 문왕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도 문왕 때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최대 판도는 어느 왕 때냐면 선왕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선왕, 펼선자, 사방을 겁나게 폈다, 라고 하는 9세기 이제 10대 선왕 때 최대 판도였으니까, 그럼 가장 많이 영토를 넓힌 다음에 지방제도가 최종적으로 정비가 될 때니까 5경 15부 62주로 완비되는 때는 선왕이 됩니다, 그죠? 해동 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정도. 그래서 발해에서 의미 있는 왕은 몇 명이에요? 고왕, 무왕, 문왕, 차례대로. 그런 다음에 5대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천도 문제 때문에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10대 선왕, 요 이제 5명 정도만, 15명 왕 중에 요 5명 정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정치 문화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끝납니다. 또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죠. 고왕 때는 뭐라고? 천통이라고 했어. 천통. 무왕 때는 인안이라고 했고, 문왕 때는 대흥보력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흥보력. 그 다음에 선왕 때는 건흥이라 그랬어요. 그죠? 건흥. 그러면 신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쓴 사람은 누구죠? 법흥왕이잖아, 그지? 건원이라고 하는 건원. 그러면 건복이라는 연호는 누가 썼을까? 건복? 건흥, 아니 건원, 건복, 건흥, 건양, 건자 들어가는 연호 다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 그지? 예. 이거는 누구? 건원. 6세기 신라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또 돌려치기 한다. 건복. 진흥왕, 진평왕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다음에 이제 진지왕, 진평왕 이렇게 가니까 뭐 6세기에서 7세기 갈 때 이제 신라 진평왕. 건흥 요거는 발해니까 9세기, 그지? 예, 9세기 발해 선왕입니다. 선왕. 건양 이건 19세기
고종 때. 갑오 몇 차? 갑오 3차 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죠. 그죠? 갑오 3 을미개혁 때. 예? 을미개혁. 갑오 3차가 을미개혁이잖아요. 을미개혁.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또 천자가 들어가는 연호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천통, 천수, 천계. 그죠? 천통. 요거는 그렇지. 요거는 7세기 고왕, 6세기만 7세기 발해 고왕. 하늘에서 받은 정통이다. 천수. 요거는 10세기 고려 태조. 천개. 하늘이 열렸다. 천개. 그렇지. 그지? 12세기. 고려 묘청. 서경천도 운동하면서 묘청이 연호를 천개, 국호를 대위국, 궁궐을 대화궁, 군대를 천견충의군. 하늘에서 파견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 해가지고 일으키잖아. 천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뭐 편하게 3번일 텐데 4번에 8세기 전반에 당과 대립하였으나 무왕 때입니다. 8세기 후반부터 신성관계로 바뀌었다. 문왕 때 이렇게 보면 되지, 그지? 예, 문왕. 그래서 발해는 딱 고명 그런 정도 봐주는데 처음에는 도읍은 어디였어? 동모산 근처였죠. 동모산. 그런데 중경으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어느 왕 때 옮겼느냐? 그거는 자료가 겹쳐요. 그래서 무왕 때 설도 있고 문왕 때 설도 있는데 단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사료를 보면 이게 무왕 때인 경우도 있고 문왕 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료가 달라서 이거는 단언할 수 없어. 그런데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상경천도라고 하죠. 그거는 문왕 때 일단 상경으로 다시 옮겨요. 그런데 문왕은 다시 또 옮겨. 동경 용원부로 또 옮깁니다. 이걸 동경천도라고 하지, 그지? 예, 문왕. 그러니까 문왕은 상경천도도 했고 또 이후에 동경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5대 성왕 때는 동경에서 또 마지막으로 상경으로 마지막으로 옮겨. 이건 상경천도야. 또 근데 상경천도를 두 명이 쓸 수 있죠, 용어를. 문왕도 쓸 수 있고 성왕도 쓸 수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상경천도는 문왕이고 동경에서 마지막으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성왕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것도 아주 정밀해서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또 한 명이 지금 문왕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륜성왕을 자처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륜성왕 불교식 포교 왕을 자처한 사람은 3명 있습니다. 하나는 진흥왕, 백제 성왕, 그 다음에 발해 문왕. 이렇게 전륜성왕 자처했다. 그 다음에 또 발해하고 고려만 외왕 내제의 이중적인 대외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왕이라고 표현하지만 내부적으로 황제국을 자처했던 나라, 두 나라입니다. 발해하고 고려만 그렇고. 그럼 마지막으로 불교식 왕호를 사용한 사람 하면 언제 신라 일단 중고시기, 그지? 삼국유사의 중고시기, 법흥왕부터 진덕이왕, 요 시기가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때고, 통신라도 한 명 있습니다. 통신라 때 성덕대왕도 그래요. 성덕대왕도 전광대왕이라고 하는 불교식 왕명을 썼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정도. 이렇게. 그러면 퍼펙트한 거지 뭐. 오케이. 그러면 이제 5번은 답은 여기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3번 맞나요? 3번 그죠? 예스. 자, 요거 좀 지우고 이제 6번 갑시다. 6번은 다음 고려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것도 뭐 누워서 식은죽 먹기 아닌가 싶으네. 왕의 이름은 소다. 치세 초반에 신하에게 예를 갖춰서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 현명하였다. 반나절로 부지런히 하여서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좀 까고 있네, 그지? 이거는 광종입니다. 소라고 하는 사람은 광종. 이게 최승로의 시부 28조 중에 앞에 5조 정적평이라는 게 있거든. 5대조 왕의 정치적 치적을 평가하는 글에서 성종은 겁나 까댑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승로와 더불어서 중앙 집권적인 귀족 국가예요. 관료 국가가 아니라 공신이라든가 귀족 이걸 잘 옹호했으니까. 그럼 광종이니까 광종하면 과과과광 과거제도, 노비안건법, 주연공부법, 칭제건원, 백관공복 이건 뭐 기본이지, 그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노비안건법 오케이 맞고 시무28조 이건 성종이죠, 그죠? 최승로가 건의한 거.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자단, 비록색으로 공복을 구분하였다, 그죠? 신라는 자비청황, 응? 고려는 자단비록. 공신자제의 우선 등용을 막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그지? 과거제, 주연공부법, 노비안관법, 칭제, 건원, 광덕, 준풍이라는 연어도 쓰고. 오케이. 자, 그럼 광종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승려는 누굽니까? 예스, 균여하고 의통, 재관 이런 사람들 또 생각해야지, 그치? 다 어떤 종파? 어떤 천태종 계열에서 의통, 재관하고 균여는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화엄종 중에서도 북악파에 해당됩니다. 북악파. 그때 파워가 있었던 거는 법상종하고 화엄종이 교종 중에서는 파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화엄종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의 개념, 그 다음에 법상종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성 중심으로 상을 통합하겠다 해가지고 성상융회 사상을 제창했다. 이렇게 하면 균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상융회 혹은 성속무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케이? 예스. 자, 그래서 6번은 2번 평범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6번은 뭐 2번으로 딱 잡으시면 되고.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은 고려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습니다. 고려는 이게 처음에는 관리를 파견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호족에 의한 연립정권이었었는데, 태조 때는 어떤 간무 같은 걸 이제 예종 때부터 파견하게 되고, 물론 태조 때는 뭐 전운사라든가 조장이라든가 이건 세금을 걷어오는 애들 파견했을 정도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종 때 10도제가 운영되기도 하고 또 12목을 설치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비되는 것은 현종 때입니다. 지방제도는 성종 때 중앙정치제도가 완비되고 지방제도가 좀 어느 정도 시작되어 간다면 현종 때 5도 양계 4도호부 8목 체제로 완비되는 것은 현종 때가 되거든. 양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계하고 동계는 군사적 특수구역이죠. 여기는 병마사를 파견하잖아, 그죠? 병마사. 그 병마의 일을 담당하는 최고 회의체를 뭐라 그래? 도병마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고, 그럼 여기서 북방의 국경지대는 동계와 북계 양계를 설치하고, 맞아, 도독을 파견했다. 틀렸죠? 도독은 언제 파견된 명칭이죠? 신라 누구? 원성왕 때입니다. 처음에는 군주였잖아, 주의 장관이. 통일 전에는 군주. 그러다가 통일신라가 되면 총관이라고 명칭이 바뀌긴 합니다, 중대. 근데 하대 원성왕 때 도독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도독, 행정적 성격으로 많이 간다. 중앙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것도 사정부를 설치한 것은 태종 무열왕이고, 그 다음에 외사정이라는 지방 감찰관을 파견한 것은 문무왕 때, 이렇게 잡아야 돼. 문무왕. 지방행정 말단 조직으로 면리 통을 두었다. 이건 조선이죠, 그죠? 면리 통은 조선. 조세와 공물의 징수 등 지방행정의 실무를 향리가 담당했다. 오케이? 그래서 속군과 속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향리가 자치했다.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항상 비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조선의 향리는 그냥 수령의 아전으로 전락하는데, 아전은 관청 아자에 앞전자, 기둥 앞에 서 있는 애들, 이런 개념인데, 고려 향리는 그렇지 않다, 그죠? 고려 향리는 향리의 자제도 과거 응시가 가능해. 물론 조선도 향리는 과거 응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령이 허락받아야 되고 굉장히 독자성이 없다면 고려의 향리는 그렇지 않아서. 근데 고려의 향리도 향리 레벨이 있죠. 호장, 부호장의 아들과 손자까지 문과 응시가 가능해. 근데 호정이나 부호정은 아들까지만 문과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예. 그럼 조심해야 돼. 호장,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센데, 호장이라든가 부호장, 그 밑에 부호장,
얘네들의 자, 손, 얘네들은 문과가 가능해. 문과 가능하다. 여기서 문과는 고려시대는 제술과를 중시했나요? 명경과를 중시했나요? 제술이라는 거는 논술이지, 그지? 논술. 명경은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걸 명경이라고 그래. 그럼 고려는 어떤 걸 중시했어요? 문과 중에. 통상 문과라면 제술과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죠? 오, 잘했어. 제술과. 야, 이거 할 맛 난다, 그치? 예. 제술과. 그럼 제술과는 이제 어떤, 이것도 형식이 있어요. 그죠? 종류가. 시, 부, 송, 책이라고 하는 걸로. 시는 시 짓는 거야. 나의 특기지. 말하자면 이제 시 짓는 거.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거는 제시어를 줍니다. 한자를 주고 이 한자를 넣어서 글을 짓는 걸 부라 그래. 이제 우리 영작하듯이. 송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 기리는 글, 그런 거 이제 공덕을 기리는 글을 짓는 걸 송이라 그러고, 책이라는 건 대책인데 요거는 그 시대적인 시사적인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답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란의 침입을 막을 방략을 논하라. 그러면 이제 뭐 천리장성을 만리로 늘려 합니다. 뭐 이따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술, 요걸 강조했다는 거지, 그지? 조선은 거꾸로 명경과를 더 중시합니다. 조선은 그런데 호정이라든가 호정, 부호정, 얘네들은 아들까지만 문과가 가능해요. 제술과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향리라고 해도 과거 응시는 가능하더라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제술과하고 명경과 중에서 제술과가 10배 이상 많이 뽑았어요.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보면. 그래서 정밀하게 가면 이런 것도 조심해라.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뭐 평범하긴 한데 4번 고려 조선 향리 비교 이런 것들은 평범합니다. 더 세다는 거 이런 거 다 알지. 속군 속견을 뭐 자취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이건 다 아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다. 더군다나 과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와 조선 과거제도 기본적으로 고려는 문과 또 잡과 승과 이렇게 있고 무과는 딱 한 번 예종 때 실시됐는데 인종 때 폐지돼서 24년 만에 그냥 없어지니까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건 누구나 다 공부해요. 그걸. 누구나. 그죠? 조선 시기에 가서 특히 고려 시기에는 전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시가 없습니다. 단 전시에 해당되는 건 있습니다. 복시라고 불렀어. 복시. 그러니까 예부에서 관장하는 단일 시험이었어요. 고려는 예부에서 관장하는 단일 시험이었다고. 거기서 딱 합격하면 끝나. 단 방법이 뭐냐? 삼장연권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삼장연권이라는 건 초장, 중장, 종장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럼 초장, 중장, 종장을 삼장연권법이 연권법이라는 게 여기 이제 초장, 중장, 그다음에 종장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여기 리그제처럼 다 합산해서 종합 점수를 우세한 것을 뭐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 토너먼트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알지? 초장을 패스해야 중장에 응시할 자격이 생겨. 중장을 패스해야 여기를 또 응시할 자격이 생겨. 그러니까 과목이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는 경, 여기는 부, 여기는 책, 여기는 시, 이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암송을 해야 일단 패스를 하는 거죠. 경이라는 건, 그지? 강경. 그래야 글을 짓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글은 겁나게 잘 줘. 근데 암기가 안 돼. 이런 애들은 뭐야? 초장에 패스를 못 해요. 그럼 중장을 못 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야? 초장에 조졌네? 이러면 많이 하지, 그지?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이게 합산 점수가 아니에요. 초장을 패스해야 중장을 가는데 개뿔 초장도 패스를 못 한단 말이지, 그지? 예. 처음부터 글렀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삼장연권법 이런 방식을 쓰되 예부에서 한번 합격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복시를 간헐적으로 실시했다. 그게 임금이 직접 시험 문제 내고 보는 걸 복시라 그랬어요. 고려시대는. 이게 조선의 전시라 그래야지. 고려의 복시가 조선의 복시로 계승되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고려의 복시하고 조선의 복시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려의 복시는 조선의 전시입니다. 이건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간단하게. 고려 시기에 복시 이거는 이제 간헐적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시행됐는데 정례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조선은 전시로 간단 말이에요. 전시. 이거는 상시. 정례적이죠. 그지? 예. 대과 같은 경우에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항상 상설적으로 뭐 레벨이 테스트가 되니까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야 돼. 자, 이거 봐. 공부한 사람도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내가 저쪽은 등한리에서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만족하지 마시고. 자, 8번.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거. 아우 참으로. 윤관의 여진정벌. 일단 이 윤관은 별무반을 창설하고, 그죠? 숙종 때 1104년에 그래놓고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동북 구성을 축조한 것은 1107년 예종 때죠, 그죠? 예종 때. 그런데 12세기 초반입니다. 이때는 뭐 여진도 토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12세기 전반기에 문벌 귀족의 대표자였던 이자겸이 집권하고 인종 때 이때 되면 아예 사대 관계가 됐죠. 형제 관계를 강요했어요. 여진이 금이 예종 때. 근데 거부했거든. 형제 관계를. 근데 인종 때는 아예 사대 관계가 돼버려. 천리장성 이건 더 먼저죠. 천리장성은 이건 11세기잖아. 그죠? 11세기. 이거는 거란을 3차 침략 이후에 이 덕종부터 정종까지 그 1033년부터 1044년까지 쌓아진 게 천리장성이에요. 압록강부터 동해안 도련포까지. 그러니까 이건 11세기 초반이고요. 기억은 12세기 초반이 되는 거죠. 귀주대첩. 강감찬의 3차 거란 물리친 거. 이건 귀주대첩 아니야. 이건 1019년, 18년에서 들어와서 이제 19년 이게 되니까 11세기 초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줬다. 일단 동북구성을 차지한 뒤에 2년 만에 다시 돌려주니까 기억보다 리을이 더 뒤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인 것은 디귿이 제일 먼저가 되겠네. 그죠? 이거 이후에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귀주대첩 이후에 뭐 간목양마법을 쓴다든가, 이거는 군마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또 개경의 나성을 축성한다든가, 이후에 이제 뭐 천리장성도 계속 또 축성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동북구성 한부는 요건 12세기 초반 기억 리을이 뒤로 배치가 돼서 디귿 니은 기억 리을 이렇게 가야 되죠. 대여관계. 그래서 이건 3번인데 그럼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이 봐야 되냐면 몽고 침략 있죠. 몽고 침략이 무려 9번인데 의미 있는 건 1차, 2차, 3차, 5차, 6차 침략에 대해서 각각 누가 어떻게 분전했는지 그 사실을 알아둬야 돼. 지금 정리 안 된 사람 많을 겁니다. 1차, 2차, 3차, 5차, 6차 요거를 꼭 알아둬라. 누가 어떻게 분전했는지. 이건 시험 직전에라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딱 보고 전년도 거 또 어디서 냈나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부분을 뭐 대외관계 같으면 다른 부분을 돌려서 낸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8번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8번 3번. 자, 9번은 고려시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렇죠? 남녀 대등관계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는 사는 장가가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어도 굳이 입양하지는 않는다. 사위가 아들 노릇하니까 남녀 균분 상속이고 윤회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재혼이 비교적 용이해서 재가녀의 자식도 사회적 차별이 그리 크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은 남녀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었으며 오케이, 이거 맞는 서술. 근데 출생 순서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재산을 그렇지는 않다. 그죠? 단 호적은 출생 순서에 따라 기록합니다. 오케이? 호적은. 조선은 출생 순이 아니라 선남 후녀예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아홉째까지가 다 여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막둥이로 10째가 태어났어도 남자가, 그래도 구녀 일남이라고 하지 않고 일남 구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더 중시했다. 성별을. 그런데 고려는 나이를 중시했어. 이 나이를 고려 묘지명 같은 거 보면 나이를 중시했음을 다 확인하고 있죠. 무덤 속에서 발견된 건데 거기에 딱
딸이 먼저 태어났으면 몇 남 물렀다 그러고 아들이 먼저 태어났을 때만 몇 남 몇 녀를 뒀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기재를 해. 응? 제사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윤회 봉사 괄호 열고 윤행이라고 한다. 그죠? 여성의 제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렇지. 이건 평범합니다. 2번 이렇게 보셔야지. 그러면 이런 남녀 대중관계가 가정생활 내에서 언제까지 이런 구조가 된다? 주로 16세기까지 그래요. 율곡 이후에 재산 나눠준 기록이라든가 분재기 또 멸왕정가를 썼던 송순이라든가 송순은 17세기 초반까지도 있었던 사람인데 멸왕정가 알죠? 구름 한 칸, 달 한 칸, 뭐 나 한 칸, 초가 3칸 해가지고 안빈낙도 오고 꿈꾸는 뭐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으로 배울 텐데 그 사람은 오히려 둘째 며느리한테 더 많이 물려줘요. 노비를 42명인가 이렇게 물려주고 첫째 며느리한테는 40명 물려주고 되게 부자인 거야.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야. 초가 3칸 지어놓고 구름 한 칸, 달 한 칸, 나 한 칸 이렇게 아주 검약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겁나게 부자야. 부자인데 캠핑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지. 오늘날로 말하면. 응? 개뿔. 자,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상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요거 틀리기 쉽다. 요거 10번은 오히려 왜? 다음은 어느 역사서 일부이다. 이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역사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지? 이걸 알면 편한데 답은 헷갈릴게. 신라라는 국호는 6세기 지징왕 이렇게 다 때리니까 신라 문화재를 고를 가능성이 있어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 틀린 사람 있어요? 틀렸어? 맞았어요? 아, 굿. 맞았어요? 응? 그대는? 그거 봐.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착각한 거야. 착각.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신라라고 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신라 문화재지만 그렇지 않고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12세기 인종이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원각사 10층 석탑 이건 언제? 조선 세조죠. 조선 세조 15세기.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아주 모조품이라고 봐야지, 그지? 재질도 물어봅니다. 재질은 뭐죠?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든가 원각사지 10층 석탑 모두 대리석입니다. 예, 대리석. 이건 세조. 그러니까 4번에 영향을 받은 게 1번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고려시대 문화재죠. 충무광 때입니다. 14세기 충무광 때 초반. 2번 불국사 3층 석탑 이건 통신라 경덕왕 때 8세기 경덕왕. 가문사지 3층 석탑 이건 신문왕 때 그죠? 신문왕 7세기. 그러면서 이걸 순서대로 또 배열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일부러 헷갈릴 가능성이 있게끔 낸 겁니다. 10번은 4번.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문제여서 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